삼성 SDI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꼭 참고 좀 해 주시고요. 특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면은 좀 더 편하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6월 11일 머니투데이 기사를 봤는데요. 찰리 멍고옹의 투자 원칙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번이 지적 겸손, 2번이 분석적 엄격함, 3번이 인내, 그 다음에 4번이 결단력, 5번이 변화,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디테일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 분석적 엄격함에 주식 애널리스트가 되지 말고 기업 애널리스트가 되라는 말이 저한테는 참 고맙게도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삼성 SDI 분석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소개를 해 드리는 건데요. 모든 그 기업을 분석할 때 이런 그 자세를 제가 가지고 있다. 기업 애널리스트다. 기업 분석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기업 애널리스트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그 기업 경영 성과가 이제 원가 회계로 손익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스루풋 회계로는 얼마 이익이다. 그 이유가 주로 그 원가 회계에 재고 자산의 가공비가 배분되기 때문이다. 이거를 그 지속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원가 회계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명을 다했다.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 삼성 SDI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문이 있고 전자재료 사업 부문이 있는데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2차 전지, 소형 전지, 중대형 전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전자재료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제조시설 외에 미국, 중국, 독일, 헝가리 등 각국의 20개의 종속 기업을 또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본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56만 원인데 2021년 말보다는 9만 5천 원이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307%입니다. 59%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하락을 했으면은 경영 성과가 좀 하락을 했나?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근데 그거는 또 아닙니다. 어쨌든 시가총액은 6조 3천억 원이 날라갔고 ESG 기업 가치로도 6억 4천 정도가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벌써 6월 중순이 다 돼 가는데요. 6월 말이면 이제 상반기가 또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6월 상반기 실적이 또 나오려면 우리가 한 달 반 정도 또 걸려야 되고, 그래서 그 상반기 실적 나올 때까지는 1분기 실적 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주주 내역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있는데, 블랙락 펀드가 또 들어와 있고요. 근데 그 전체 그 외국 투자기관의 지분율이 43.03%입니다. 이 정도면 삼성전자는 이미 50%를 넘어섰고, 43%면은 이미 그 국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이렇게 그 43%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직간접적으로 경영 간섭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을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내려가면 이 외국 투자 기관들한테 좋은 건 뭘까요?
지분율을 더 싸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닐까요? 어쨌든 경영성으로 봐서는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내려가고 있다는 게 좀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손익내용에서 위에 제목은 제가 이 스루풋 어카운트 4 ESG 월드라고 거창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가 ESG를 요구하는 금융 세력이 원하는 그런 회계라고 저는 감히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매출이 3조 5천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40.9%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매출 재료비,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스루풋 절대 금액은 35.5%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절대치는 증가를 했죠. 그러나 스루풋율은 1.2%가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로 그 스루풋 손익으로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해석을 해석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게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는 판매 가격을 원재료 가격 상승폭을 제대로 다 반영을 못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은 13.4%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스루풋 절대치는 증가를 했고 운영 비용은 덜 증가를 했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1.30으로서 0.2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러면은 주가가 좀 올라줘야 되는데 아닌 게 좀 문제죠. 이런 경우에 이제 많이들 들고 나오는 게 이제 미래가치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미래가치를 잘 모릅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앞날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냐 이거죠. 제 얘기는. 지난 거나 분석하고 있는 거지만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조금 어떻게 예측을 조금 한 발짝은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정도 희망사항이 있다고 그럴까요? 영업이익은 2,483억 원으로서 287%나 증가를 했습니다. 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0한9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요.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원가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인데 스루풋 회계는 이 가공비를 배부 안 하는 손익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가 증가해도 실제 이익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산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인데요. 이 재고자산 내역에서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제품 반제품 두 개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218억 원이 증가를 했고요. 전체 재고는 907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공품이 없습니다. 그럼 제공품이 반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공품이 없다는 얘기는 제공품을 평가할 만큼 공정이 긴 게 아니고 아주 단공정이기 때문에 원재료가 들어가자마자 뭐 하루 만에 물건이 나오는 거냐 뭐 그렇기 때문에 제공품이 없는 건지 2차전지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SK 쪽에서는 SK온이라고 별도 독립이 된 모양인데 비상장 기업으로 또 돼 있고요. 어쨌든 이 제공품이 없는 경우가 좀 드문데 삼성 SDI는 제공품이 없다는 게 이게 또 좀 호기심을 발동하게 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요. 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재고자산 명세 증감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원재료 사용액보다 많다.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무려 1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원재료 사용액은 1조 원대인데요. 두 가지 합쳐져 가지고 이게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는 건데 2조 4천억 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분명 재고자산 명세에 빠진 재고자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떤 재고에 매입액이 들어가 있다고 추정도 됩니다. 그것이 상품 아니겠느냐. 상품을 재고로는 운영을 안 하고 상품 재고 관리는 안 하고 무슨 판매할 때 제품하고 판매할 때 껴붙여 가지고 그냥 사다가 바로 그냥 판매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재고자산의 변동액에 상품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한번 추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는 43.3%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3.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가공비가 16%에서 13%로 하락을 했거든요. 이것을 보더라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PQ 총 제조 비용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PQ 총 제조 비용이 1조 4천억이나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기는 아주 매우 독특하고 특이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P 총 제조 비용은 재고자산의 비성분 기준을 가지고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사용액에다가 가공비만 더하는 거거든요. 재고자산의 변동은 이제 넣지 않습니다. 근데 재고자산 변동액이 좀 이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Q 총 제조 비용하고 1조 4천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좀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요 비용, 운영 비용 중에 주요 비용이 인건비가 2,82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83명 증가했고 분기 평균 임금은 2,440만 원입니다. 연간 한 9,750만 원으로서 대기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률이 11.2% 인상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모든 비용을 인건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나머지를 이제 기타 비용으로 다 떨어 놓습니다. 그게 이제 3,300억인데요. 이거에 22.6% 증가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2단계의 총 제조 비용 차이는 재고자산의 변동액의 결국은 어떤 범위 차이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아까 추정을 했지만 혹시 상품 매입액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할 따름이죠. 그리고 전체 재고자산의 현금 흐름표 기준에는 일치를 하게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공인회계사들은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아마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2단계를 말하자면 분석을 하는 엄격함,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처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한테 조금 내용을 배워가신 분들이 있고 또 지금도 같이 연구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이런 2단계를 비교할 수 있는 분석,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2단계 때문에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검증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5.2회전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루픈율은 하락을 했죠. 그리고 TOE 생산성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솔직히 종전에는 스루픈율은 비교를 안 하고 TOE 생산성 전체로 봤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은 두 가지로만 비교를 했었는데, 가공비 배부
그 가공비가 배부됐기 때문에 이 재고 회전율에는 가공비가 배부된 어, 그 재고 자산의 그 증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가공비가 배부되어 있다는 그 전제하에서 이게 회전율을 한 거고 TOE 생산성은 가공비를 제외하고서 뽑은 거니까 이 그 차이 때문에 혹시 이 가공비 배부하는 그 등등에 의해서 뭔가 인위적인 배부액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갔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에서 TOE 생산성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아예 스루풋은 그 운영 비용을 그 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그 감소했다는 것은 판매 가격 그 하락으로 그렇게 이제 그 인식을 해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넣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팩트는 미래 가치로 제가 개발한 건데요. 78.1%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이 정도면 주가가 엄청 상승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아니오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매수 채권 수금 속도 약간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약간 빨라졌습니다. 다시 위로 가서 WCAI 재고 회전율 상승은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추정할 수 있고 수료분율 하락은 판매 가격 하락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역방향으로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성립한다. 때문에 반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과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그래서 2022년도부터 금감원의 그 공시 기준의 변경에 따라서 기업들은 그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제품 가격 추이를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추이를 보면은 단순 평균으로 14.7%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리폿 회계에서 추정했던 거가 확인이 되죠. 그런데 제품 가격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그 하락했을 거라고 추정을 했지만은 이것도 결국은 상승을 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식을 할 때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비해서 제품 가격은 내려갔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 가격 하락은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원재료 가격은 입증이 어렵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그 가격 추이를 보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충분히 반영을 못했다. 이게 이제 그 글로벌 경쟁에서 그 제조업체들이 겪어야 될 애환이나 이런 또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내용을 하나 또 그 회사가 설명한 것을 갖다가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원가 기준 투입법을 적용해서 진행 기준 수익을 인식하는 수주 계약 거래는 없습니다. 요게 이제 그 계약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건설업으로 치면은 미천구 공사 장기간에 의해서 그 납기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결산기를 맞으면은 그 매출 그 적자가 나게끔 손익이 계산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하는 그런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포괄 제공이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삼성 SDI는 그런 수주 계약 거래는 없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증을 해봤을 때 반증을 입증해 봤을 때 반증은 되지 않고 제가 언급한 가정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한 반증을 할 수 있기 전까지는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반증을 저한테 좀 해 주시길 바래요. 삼성 SDI가.
현금 재무지표인데요. 캐펙스 자본주적 지출 투자는 2,107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비율이 60.4%가 됐습니다. 50%가 넘으면은 삼성 SDI 자체도 중간 지주회사 성격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73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7%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주가 상승 요인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주가 역시 또 내려갔죠. 그리고 채권자한테 2,162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10.3%로 1.6%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은 669억 원의 이익 배당이 있었는데 ROE로 0.5%로 매우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배당률 ROE를 높이라는 외국 투자 자본의 압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배당률을 올려라 라고 아마 강요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EM 최종 1912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CBRR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34.7%로서 전년 동기 50.3%, 50%가 안정선이거든요. 이것보다 15.7%가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 수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률은 122.7%로 2.6% 잉여금률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경제이익이라는 것을 추가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EAT에서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빼는 겁니다. 이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 이거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돈을 빌려주는 쪽, 그걸 타인자본이라고도 이제 부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자율, 이거를 합치는 게 이제 해당 내용인데, 이게 한 3% 된다고 어림셈으로 산출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을 때 말하자면 경제적 이익은 646억 원뿐이 안 된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거꾸로 경제 이익이 아니고 경제 손실이 났다. 1,704억 원의 경제 손실이 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내용은 캐펙스가 이제 2,000억 몇백억이 이제 투자가 됐잖아요. 그거 보면은 종속기업에 2,869억 원, 2,870억 원이 종속기업에 추가 투자가 됐고요. 유형자산은 국내 유형자산은 줄어들었고, 기타 투자자산이 좀 있는데 이게 한 또 395억 원 투자자산에 또 좀 투자가 됐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분기 분석을 통해서 원가 회계 기준으로 연말 매출액을 예상을 해보면은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8조 4천억 불이 산출이 안 됩니다. 생산 재료비 300% 증가하고 가공비도 300% 증가하고 1분기 실적 기준에서, 그리고 이제 기말 재고는 5% 증가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5조 6천억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목표는 결국은 판매관리비도 300% 증가한다고 보고 영업이익도 300% 증가한다고 봤을 때 이걸 다 합치면은 8조 4천억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단순 산술에도 4배 정도는 돼야 되는데 139% 뿐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비성분의 불분명한 재고자산 변동액 때문에
이 생산 재료비의 그 산출, 이런 거에서 이제 왜곡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불합리하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회계 기준으로 예측해 본 것은 터무니없다,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루풋은 뭐 어떻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냐?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해서 3배, 4배죠, 결국은. 이거를 1분기를 100으로 봤을 때 나머지 9개월을 300% 더 해가지고 산출하면은 매출 재료비가 한 9조 8천억 원 돼가지고 매출액은 14조 원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수루풋율과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은 그대로라고 보고요. 그리고 연간 이 재고 회전율이 20.9%라 그러면 매우 양호한 실적입니다. 24회전을 한다 그러면 한 보름에 1회전 한다는 거니까 삼성 SDI의 그 재고 관리는 상당히 잘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이 14조 원이라는 게 그러면 타당할까 하는 거를 다른 방법으로 또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손익분기점 방식에서 운영 비용이 이제 이것도 4배 정도 된다고 보고 이익도 4배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이것을 더해 가지고 스루풋율로 나오면은 14조 1,74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A 플랜과 B 플랜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게 그 설득력 있는 매출 예상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보고 실제 어떤 이거를 그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말하자면은 이제 완성차 메이커한테 2차 전지를 납품한다. 그런 그 상황극으로 좀 보자 그러면은 어떤 그 단품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한 1,400만 원의 그 견적을 낸다.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게 한 99만 3천 원 남는 거로 견적을 내면은 대부분 이제 구매업체에서 깎겠죠. 그래서 이제 계약이 1,400만으로 됐다면은 그래도 한 83만 3천 원 남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란 건 항상 더 욕심을 부려야 되니까 수루풋율은 뭐 그대로 되더라도 우리가 그 재고 회전율만 더 잘 돌려서 24회전을 한다면은 이 증분율로 15%가 증분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매출액이 18조 원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가 매출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신규 거래처를 더 찾든지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매출은 27.9%나 그 증가를 하고요. 비례해서 매출 재료비 가공비는 여기 나와 있는 비율대로 증가를 해서 판매 관리비도 여기 나와 있는 그 비율대로 적용을 했을 때 영업이익은 1조 9,819억 원. 그러니까 이제 198만 1,000원 단품으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거의 200만 원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장밋빛 미래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피커 드러커가 말씀하셨듯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길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삼성 SDI가 미래를 창조하시길 바랍니다. 재고 회전율을 획기적으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1년에 24회전 하는 회사가 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